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가 즐거워지는 지적 유희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랩의 이영주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은 한국인의 주거문화 제3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 할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네 분의 지식 탐구자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명지대 건축학부의 박인석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깊이 있는 내용 많이 들려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성균관대 철학과의 이종관 교수님 함께 하셨는데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편에서 뵙고 이제 두 번째로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올랩의 식구죠. 역사여행가 권기봉 작가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호기심 사냥꾼 박창규 리포터와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저도 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다 아파트가 정말로 많습니다. 한 프랑스 지리학자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그 빽빽한 서울의 아파트 숲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건데,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정말로 아파트가 많은데 도대체 어느 정도 많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전체 한 1,000만 채가 넘는 정도인데요. 네. 뭐 숫자도 숫자지만 사실 비율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지난 2005년에 전체 주거 이제 유형 중에 아파트가 50%를 초과한 이후에 현재는 대략 한 60%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닐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파트에 살기 시작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이 있죠. 네, 오늘도 거쳐가야만 하는 시간 창규 브리핑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아파트에서 쭉 살아왔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익숙한 모습이지만 제일 처음에 아파트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3층 위에 4층, 옆에도 집이 있고 아래에도 집이 있고 위에도 집이 있고 네, 참 많이 놀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서울 충정도에 있는 5층짜리 충정아파트입니다. 1932년 일제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이 아파트는 지금도 남아있고 또 서울시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에는 급속한 도시 발전과 또 서울로 인구가 늘면서 주택 문제가 발생했는데 1959년에 건설된 종암아파트를 시작으로 1962년에는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이죠. 마포 아파트까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서민들의 주거 공간이었던 아파트가 1960년대 후반부터는 개발의 붐을 타고 돈이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일명 복부인들이 휘몰아치면서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너 어디 사니? 니네 집 평수가 몇 평이야? 자, 이렇게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재테크의 수단, 또 구별짓기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저는 항상 아파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집들 중에서 내가 이 몸 하나 나의 집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이상 아직도 아파트 대출이자로 허덕이고 있는 박창규의 창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애잔하네요. 네. 자,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충정 아파트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초창기에는 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었네요. 우리나라 아파트라고 불릴 만한 주거 형식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그 주로 일본 기업들의 사택 용도로 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저기. 이들이 하나같이 이 시가지형 아파트였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냥 도시의 도로에 직접 면에서 출입하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충정로 아파트도 그렇고 충정 아파트도 그렇고 뭐 다 파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반 도로에 직접 면해 있기 때문에 도시의 공공공간 환경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파트도. 그 당시 아파트라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동네 수준의 동네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달리 뭐 이렇게 우월한 환경을 따로 갖고 있을 수가 없었죠. 시가지형 아파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거주하는 계층도 차별적일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자연스러웠던 거죠. 네. 예, 단지가 아닌 이상에는요. 네. 예. 이 초창기에 이제 그 단지형 아파트였던 마포 아파트는
분양했을 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을 정도였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살던 주택 내부 구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특징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하나 제가 사례를 갖고 왔는데 네. 지난 1973년에 발표된 조정래 소설 그 비탈진 음지라는 부분의 일부입니다. 아파트의 모습에 대한 이제 묘사를 해두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불을 떼고 그 머리 위에서 또 불을 떼고 오줌똥을 싸고 그 아래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키우고 네. 사람이 사람 위에 포개지고 그 위에 또 얹혀서 살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여하튼 그 내부 구조도 특이했지만 아파트는 형태 자체가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그런 혁명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소위 근대화되지 못하고 좀 미개해서 아파트를 잘못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사실은 이 시점에 지금 오늘날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에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아파트 단지는 기괴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충격적인 멘트들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보고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온 어떤 사람은 여기가 군사기지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고요. 군사기지. 또 한 번은 그 예. 아주 여행의 권위진 롤리 플래닛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0년에 그 외국의 여행자들이 한국에 와서 느낀 소감을 썼는데 그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서울은 영혼이 없는 도시다. 소비에트 스타일의 건축물만 있다. 시멘트하고 콘크리트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영혼이 없어서 사람들은 술만 마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롤리 플랜에 대해서 서울시가 막 항의를 하고 예. 그래서 그걸 사실 언제부터 이제 삭제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말에 굉장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도 그렇고 동양문화권도 그렇고 다 땅을 그냥 보지 않고요. 다 거기에 영혼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 조정래 선생님이 등장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땅에서 영혼을 느끼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떤 정말 영혼 없는 건물들을 봤을 때 네. 느꼈던 그 당혹감,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하기 미안하지만 닭장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도 아파트 광고 보면 뭐 몇 단지에 몇 블럭에 몇 세대에 막 이런 광고 문구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가 마포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마포 아파트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포 아파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별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60년대 초라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는 것이 이렇게 폭넓게 형성되기 전이었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이 자연 환경이 좋은 평창동이나 성북동에서 집을 구하는 편이었지, 이제 아파트 단지로 그것이 관심이 쏠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지라는 환경이 마포 아파트는 그러고 처음에 분양 아파트가 아니고 네. 1년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1년 임대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했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큰 인기는 없었지만 그 단지라는 형식이 이제 70년대 들어가면서 독자적인 환경 수준을 갖추고 판매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네. 동네 공간이 판매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인기의 주인공이 된 그 전조가 됐던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 네. 자체로서 큰 변화가 즉각 오지는 않았지만. 자, 지금은 대세가 되어버린 아파트, 길지 않은 역사를 박찬규 리포터가 둘러보셨죠? 네, 앞서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 모형이 전시된 곳을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실제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또 함께 간 찬송양이 제일 좋아했던 모델하우스 구경까지 네네. 쭉 다녀왔습니다. 네. 단지형 아파트래요. 마포 아파트. 마포 아파트? 찬송양은 이런 데 들어본 적 없죠? 없어요. 처음 봐. 전 예전에 이런 데 살았었거든요. 아, 살았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낯설지가 않아. 야, 야. 이뻐. 되게 아담하다. 연탄 보일러가 집 안에 있는데. 아파트에 옛날에는 연탄 보일러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연탄도 직접 갈고 그다음에 다 쓴 연탄은 위에 있는 층들도 아래로 내리는 데가 있어. 연탄 버리는 데가. 또 예전에 이런 아파트에 살아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도 이제 연탄 보일러였거든요. 남방원 아파트 처음에 생길 때는 전부 다 연탄 보일러를 했던 건가요? 이 5.16 쿠데타 이후에 그 국민들에 대한 홍보용으로 특별히 지은 건데 처음에는 10층에 엘리베이터도 넣고 서양의 그 고층 아파트 모델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10층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중앙 난방식으로. 그리고 이 단위 세대는
온돌 난방이 아니고요. 서양식으로 라제타 난방입니다. 이 스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팀.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계획을 했는데 그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엘리베이터는 너무 비쌌고 관리도 힘들었고 또 중앙난방을 설계하고 설비를 설치할 기술도 없고 네. 또 외국에서 유엔 원조해주는 데서 이제 비판도 있었고 지금 원조해주고 있는데 그런 고급 아파트를 이들이 지으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이제 계획이 변경되면서 엘리베이터 없이 할 수 있는 6층으로 층수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중앙난방도 못 하겠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계속해서 스팀 라제타는 유지가 됐습니다. 온돌은 그 당시에 생각을 안 했고 완전히 아파트는 서양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이 지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등장한 것이 연탄 보일러죠. 새마을 보일러라고만 불렀었죠. 그래서 연탄을 넣어서 이 라제타를 난방을 하는 마포 아파트를 짓고 나서 한 6, 7년간 아파트 사례가 안 나타납니다. 아파트 단지 사례가. 그 다음 아파트 단지가 68년도에 동부 이천동 공무원 아파트예요. 거기는 연탄 아궁이입니다. 보일러도 아니고. 아파트. 그래서 아주 이상한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연탄을 겨울에 이렇게 들어놓고 네. 막 쌓아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가죠. 80년 초반까지 그런 사례가 계속됩니다. 네. 그러다 서서히 이제 중앙난방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전기밥솥. 와. 그리고 석유 골로. 골로도 있네. 가스레인지 대신 골로를 사용. 아, 요즘 가스레인지 대신. 추억 돋는다. 옛날 생각. 저건 필수품이었어요. 맞는 예. 것 같은데요? 화장실인데 네. 세탁기 없잖아. 요즘에는 화장실에 세탁기가 거의 있잖아요. 그치. 베란다에도 뭐 있긴 하지만. 세탁기 대신 여기 앞에 빨래. 빨래 방망이. 방망이도 있어요. 빨래판 하고. 어머니들 손빨래하고 양말 같은 거만 뒤집어 빨지 마라. 뒤집어 놓지 마라. 저 빨래 방망이 보니까 네. 엄마가 빨래할 때 저 방망이 들고 있을 때는 절대 화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절대 엄마의 팔을 놓고서는 안 돼. 정말 그렇죠. 맞죠.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와. 책상도 이 공간이 그렇게 큰 아파트가 아니니까 네. 전부 다 여기 있는 장도 그렇고 농장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다 작네요. 일단 크기도 낮아요. 거실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방식이 우리나라 아파트의 아주 특징입니다. 도시형 한옥에서 마당을 둘러싸고 방이 있는 그 스타일이 아파트로 그대로 온 거죠. 근데 이 형식이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정착되는 거는 8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중산층들의 주거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공간의 욕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중반쯤부터 지금과 같은 아파트 형식, 거실을 중심으로 방이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형식이 정착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칸칸이 이렇게 막아서 그 옛날 일본 주택 비슷하기도 하고 좁고 막 답답한 느낌이. 막 칸막아서 그냥 네. 방들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체가 좁기도 했거니와 그래서 침실이 우선 필요하니까 그랬기도 했거니와 그런 공간감에 대한 그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그 욕구가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된 시절에 서양이나 일본의 주택을 가지고서 설계하는 분들이 그냥 설계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시기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면적이 작아도 방을 3개씩 두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그 양변기가 보이거든요. 네. 이 양변기가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양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아파트 거주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며느리랑 엉덩이를 맞대고 맨살에 그것도 쓸 수 있느냐 해가지고 부끄러워요. 초창기에는 이 아파트 거주를 꺼려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불경스러운 그럴 수 집으로 인식됐던 있겠네요. 거죠. 네. 그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네. 전부 다 여기 있는 장도 그렇고 농장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다 작네요. 일단 크기도 낮아요. 낮고. 높지 않고 낮고. 저거 교련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련봉. 네. 교련 다 했지. 교련봉, 네. 맞아. 거실이에요. 여기 거실. 네. 야. 텔레비전도 있고. 예전 텔레비전은 다 이게 돌려서
다 돌려가지고 이제 채널 맞추고 그랬던 건데 채널 맞추기 힘들었겠다. 보니까 재봉틀도 있고 TV 여기가 이제 거실이 아니라 방인 거죠.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어머님이 혼수해 오신 것 같네. 왠지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필수 코스. 혼수 품목들이고 오. 이 집에서 한 5인 가족들? 5인 가족이요? 5인. 이렇게 엄마, 아빠, 애들 셋, 자녀. 자녀들 셋 해서 야. 신기하네. 예전 생각 많이 나시죠, 어렸을 때. 아유 그래 이런 데로 살았었어.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제 좀 그 분양받기도 힘들고 네.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고가의 아파트도 많고 그 당시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일반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이 오히려 아파트에 가고 나머지는 주택들 살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어릴 때는 하긴 요즘에 제가 지금 한참 그런 집 알아보고 막 이런 때는 막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서 예전에는 또 그러지 않았겠구나. 제 기억이 맞는 거죠. 제가 80년대 초반에 저런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아예 그 1960년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제 때야 이제 사택 개념으로 많이 아파트가 지어지지만 60년대에는 이른바 도시빈민들을 삶의 주거를 이제 개량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시민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그렇다 보니까 시유지나 국유지에 이제 산 중턱에 많이 들어섰고, 그렇다 보니까 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제가 도시 빈민이었던 거네요. 10년대 얘기입니다. 20년대 초반 얘기. 네. 우리가 초창기 아파트의 모습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어떤 트렌드인지 모델하우스 구경을 통해서 살펴보자고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요즘에 아파트에 관심이 많나요? 너무 많고요. 사실 이사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보는 건 공짜이지 않습니까? 공짜지 공짜지. 예.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죠. 예. 그럼요. 그래서 엄청 돌아다니는데 다 달라요, 공간이. 살펴보면 요즘에 트렌드는 어때요? 요즘에는 조금 자동화가 돼 있다? 뭐 불도 안에서 다 끌 수 있고 뭐 나갈 때 뭐 우리 자동차가 차량이 어디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표정에서 벌써 기대감이 느껴지네. 야,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의 아파트일지. 내 집이 아니더라도 보는 거 공짜니까. 그럼요, 한번 공짜인데. 가봅시다 그러면. 가봅시다. 이야, 아니 근데 84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인 거예요? 예전으로 치면 33평, 34평. 약간 우리 집이랑 비슷한데 구조가 다르네요. 우리 집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거실인데. 화장실 있어요. 그러니까. 아, 외출하고 나서 바로 손에도 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하다. 그렇지. 그래서 화장실이 있구나. 네. 위생, 오, 안전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집마다 사실 오자마자 물 틀어보는데. 그럼요, 수압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겠죠 그리고 뭐. 왜 33평이 또 제일 인기가 많고 통일이 된 거예요? 제일 많죠. 33평이라는 게 아주 보편적이고. 네. 그게 전용 면적하고 고기 면적을 더한 게 33평이고요. 전용 면적으로 치면 아까 나왔지만 8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네, 네. 1970년대 그 부동산 그 아파트 과열 때문에 정부가 이제 청약저축제도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 받고 저축을 열심히 한 사람만 1순위, 0순위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때 주택의 규모를 청약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미만은 청약저축 뭐 300만 원, 101제곱미터까지는 뭐 500만 원.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낮은 축에 들어가는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불러가지고 일부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뭐 하는 세제 혜택이 좀 혜택이 있습니다. 있었군요. 그래서 각 그 건설업체들이 그 세제 혜택도 있고 네. 하는 유리함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를 가장 많이 지었고 국민들도 그 평형대를 가장 많이 찾았죠. 그러니까 75제곱미터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모처럼 오는 아파트 추첨의 기회를 그 이하의 범위에서 가장 큰 평형인 84.5제곱미터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걸 찾았고 모든 건설 회사들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84.5, 84.8 이런 걸 다 지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75로 지으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부가세 면제 혜택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전부 다가 84제곱미터를 지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84제곱미터짜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인 아파트가 돼버렸죠.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죠. 네. 찬송양은 네.
아파트를 볼 때 제일 관심이 가는 곳은 어디? 저 주방이요. 너무 좋아, 주방. 역시 내가 요리를 안 하더라도 비록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여자들의 그렇죠. 로망, 주방. 그럼 주방 걸어 가시죠. 주방. 좋다. 한번 들어가 봐. 요리하다가 또 애들 좀 뭐 하나 확인하려면 또 잠깐 냄비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 떼고 불로. 근데 지금 이제 가스레인지로 왔다가 이제 인덕션으로 이것도 또 드라마 놓칠 수 없어요. 요리하면서도. 너무 좋다. 살고 싶다. 네, 내 아내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이런 거 빨리 해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하고 벽을 보고 우리는 요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외국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벽 보고 요리하거든요. 소금이 어딨더라 하면서 벽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구조는 왜 생긴 거예요? 그 부엌에는 각종 설비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예. 환풍기로 환기도 해야 되고 상하수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가스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설비를 하기에는 이제 벽 쪽에 붙는 게 유리하죠. 벽 쪽에 붙지 않고 가운데 있으면은 그게 배관을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될지 좀 복잡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기술적인 편리성 때문에 이제 벽 쪽에다가 주로 이걸 붙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왜 가사노동을 하는 그것을 주부가 하든 요새처럼 남편이나 자식들이 나눠서 하든 간에 이 가사노동, 취사나 이런 가사노동을 하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왜 다른 가족들과 소외돼서 벽을 보고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오, 와, 좋다. 넓어. 넓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보다는 좀 거실이 좁은 것 같은데 같은 평수라도 예전에 저도 아파트에서 주로 생활했으니까 거실이 정말 컸었는데 여기는 그거에 비해 예전에 비해 좀 줄어드는 게 요즘 제 친구들이 신혼부부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공간 활용 때문에 거실은 조금 줄어들지만 주방이 확 커지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거실보다는 이제 다른데 공간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그게 거예요. 또 트렌드래요 요즘엔 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의 주 서식처. 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주로 누워 있는. 여기 거의 거의 뭐, 집에서 거의 뭐. 나의 거의. 모습 이렇게 해서. 너무 자연스러운데 지금. 좀 나와주세요. 안 보이잖아요. 거기 좀 나와봐 거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실. 우리가 또 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무시하면 안 되죠. 발코니. 주차장이 없네. 맞다. 예전에 진 아파트들은 왜 1층에도 다 주차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 우리 집인데. 편리하니까 편리한 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녹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삭막한 것도 되게 싫어해요. 또 아파트 사이사이마다 이런 공원이나 작은 산책길이 있어야 또 사람이 살면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휴식이 돼야 되는데 집이라는 건. 주차장을 다 지하로 내려보내고 지상은 다 이제 보행 공간이나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입주자들이 좋아하게들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하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면은 땅이 이만큼 있으면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심었겠어요? 주차장 슬라브 위에 한 90cm 흙을 덮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그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 다 지하는 콘크리트 박스가 묻혀져 있고 지상에 90cm나 1m쯤의 흙으로 덮은 다음에 거기 그 녹색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이제 물이 순환 안 되고 지하수가 순환 안 된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물론 걱정되지만 이런 상상을 전 가끔 해요. 얘를 카페트 이렇게 걷듯이 이렇게 해서 쓱 하면 90cm짜리 흙이 쭉 다 이렇게 흩어지면서 콘크리트밖에 안 남는 땅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면은 좀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게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지하차를 다 보내고 지상이 이렇게 공원처럼 됐다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규제도 합니다. 이 생태 면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생태 지반율. 그래서
자연 지반율, 그래서 땅을 이렇게 할 때 지하수가 이렇게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그야말로 지하에 구조물이 없는 순수한 네. 땅, 그 땅을 몇 %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치가 워낙 크지 않아서 아직은 대부분이 지하수장을 이렇게 타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사회가 좀 심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요즘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이거 밖에서 벨 누르면 화면 연결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지금 심한지, 우리 아이 건강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외출을 했을 때 자동으로 내가 방 안에 불을 켜고 왔다. 꺼줘요. 꺼주고 또 우리 집 차가 언제 들어왔는지 시간까지 지켜주는 거 되게 편리해. 아빠들한테는 되게 답답할 수 있겠다. 아니 분양사 직원이야? 요즘 많이 다녀봤다니까요. 그렇구나. 이게 터치 한 번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 관리비도 알 수 있어. 공지사항도 있고 네. 뭐 날씨. 택배. 요즘에는 진짜 아파트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구나. 이게 그냥 스마트 시스템인 거네. 그러니까. 오, 신기하다. 이제 휴식할 수 있는 안방. 안방은 침대. 광고 같은데? 예. 편안한 공간, 편안한 나만의 식. 안락한 휴식 공간. 야, 앞에 드레스룸도 다 있네. 드레스룸이 2개나 있다. 아, 옷장 대신해서 옷도 넣고, 뭐 필요한 뭐, 또 가방, 아니면 뭐 물건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 있는 집. 요즘에는 다 2개씩 다 있지. 그럼요. 웬만하면. 화장실 있고, 파우더. 그래. 맞아. 야, 이 드레스룸도 있네. 아, 바쁜 출근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야, 동선이 완벽하다, 진짜. 바로 요렇게 한 바퀴만 돌면 모든 출근 준비가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편리하네요. 살고 그리고 싶다. 이제 주방으로 또 가면 남편이 요리를 해놓은 것을 먹는 그런 상상을 하겠지. 그럼요. 불가능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요즘은 다 같이 해야죠. 누가 한 사람만 하기 그럼. 바쁜데. 주방이 아내만의 공간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버려줘. 이 화장대도 아내만의 공간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줘. 그럼요. 여기도 남자들이 사용하고. 그럼요. 다 같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 아파트, 우리나라 아파트가, 한국의 아파트가 그 주택의 내부 공간에 관한 한 월드 베스트입니다.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외국의 건축가들이 와서 저런 분양 아파트 지금 모델 하우스 들어가면 창규 씨가 놀라는 거 이상으로 놀랍니다. 아니 그 면적에서 어떻게 이렇게 딜럭스하게 저 아파트가 설계될 수 있느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네. 저렇게 넓고 밝고 이런 그 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우리나라 아파트가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다른 나라 아파트를 가보시면 유럽이든 뭐 일본이든 아파트 내부가 저렇게 밝지 않습니다. 네. 어두컴컴하고 창문도 이렇게 많지 않고 외벽에 면한 그 창문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넓지 않습니다. 네. 다른 모든 것을 이제 희생하고 얻어낸 것이다. 라는 거죠. 아까 그 단지 저 외부의 그 저 주차장으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퀄리티를 희생하고 또 외부 공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든 주택이 외부 공간을 이렇게 조망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외부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는 어떤 장소로서의 특성은 전혀 안 갖고 있잖아요. 저 주택이 네. 대전에 있든 서울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똑같잖아요. 외부 공간은 그냥 이렇게 바라만 창문 열고 바라만 볼 대상이고 어느 자리에 있든 똑같은 유니트를 내부 공간, 집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저기에 모든 노력이 집중된 겁니다. 그 결과로 월드 베스트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기뻐만 하고 있을 월드 베스트냐라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모델하우스 좋네요. 좋죠. 저희가 집을 보면 저기 뭐 주변 환경이 어떻지 어우러지 뭐 이런 거보다 저 집 얼마지? 막 이 생각이 먼저 나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그 배터리를 갈면서도 권 작가님 물어보셨잖아요. 질문이 얼마다? 얼마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분양가가 얼마야? 네. 그래서 지금은 실매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가격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인데 어떻게 집하고 돈 이렇게 연관시키게 됐을까요?
사실은 뭐 현대 사회의 병폐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현대 사회,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점점 가치 판단 능력은 잃어가고 가치 계산 능력만 키워주는 거죠. 계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도 어떤 이것이 나의 삶에 정말 가치가 있는 공간이냐를 판단하기 전에 가격 계산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부의 외부 과시 효과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내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떤 집이 그런 수단이 돼버린 거기에서 연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청년들의 절망을 표현할 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서 절망하면 뭐 3포 세대, 거기다 인간관계,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면 5포 세대, 뭐 M포 세대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내 집 마련이 꼭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전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꼭 내 집이 있어야 되나요? 그냥 살 수 있지 않나요? 내 집이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노후 세대들이 특히 이 아파트 투기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노동력을 상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구 같은 국가, 복지국가에서는 그 노년을 위한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을 잃으면 그게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나 소위 말하는 건물을 가지면 노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노후 보장 효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재산을 축적한 소위 기성 세대들이 아파트나 건물에 어마어마한 투기를 하고 그 주택값이 상승을 하고 그게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젊은이들도 이런 식으로 투기를 안 하면 나의 노후는 역시 빈곤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있고 사실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이 투기 상품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혹적이면서도 문제적인 존재 아파트 진실 혹은 거짓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주택 보급률 100%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인데요. 글쎄 100%를 넘어섰으면 양적으로는 충분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단순히 산수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어떤 집 같은 그 내구재의 경우에는 교체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교체 수요.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건축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총 주택이 한 1,600만 호가 넘는데요. 네. 그럼 간단히 산수를 해보죠. 주택의 수명을 요새는 뭐 그거보다 훨씬 짧지만 40년이라고 칩시다. 40년이라고 치면은 매년 2.5%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40년이라면은 2.5%씩이 바뀌어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1,600만 호에 2.5% 하면 40만 호 가량이 새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거되고 새로 지어지고 철거되고 새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40만 호, 50만 호 가량은 100% 주택 보급률이 100%를 하더라도 교체 수요만으로도 4, 50만 호가 계속 지어질 것이다. 지금도 실제로 한 5, 60만 호가 계속 지어지고 있죠. 매년 우리나라에. 물론 주택 보급률이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서울은 아직도 주택 보급률이 100%가 조금 모자란다. 뭐 이런 면도 있지만 이것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파트의 인기의 이유는 아파트 단지고 그 동네 환경이란 말이죠. 아파트 자체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는 인기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나홀로 아파트는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그 관리비도 안에 가봤자 비싸고. 놀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예. 없으니까 안 갈라 그럽니다. 근데 대단지 아파트면 가면은 이제 공원도 큰 게 있고 네. 뭐 분수도 있고 편의시설이 많으니까 다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인기의 주인공은 단지 환경이 반 이상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그게 왜 인기가 있었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일반 도시나 또 동네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게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네. 그럼 아파트 세대가 끝날려면 매년 40만, 50만 호씩 지어지는 것이 아파트로 안 지어지고 다른 일반 주택으로 지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뜻인데 그러면 일반 주택으로 지어지려면 동네 환경이 좋아져야 거기 예. 집 짓고 싶을 거 아닙니까? 동네 환경이 그러면 좋아질 비전이 지금 있느냐는 거죠. 모든 골목이 주차장으로 꽉 차 있고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한참 걸리고 이런 환경이 과연 좋아져서 아파트 단지에 버금갈 만한 환경의 주거지가 많아질 희망이 보이느냐? 바로 이것이 아파트 시대가 끝날 것이냐 안 끝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파트 단지의 인기의 원인이 그거였다면 그 인기의 원인이 사라져야 아파트 시대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쉽사리. 네. 쉽사리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양도 양이지만 그 질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2016년에 그 전국 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102.6% 이제 돌파하면서 인구보다 이제 집이 이 가구보다 집이 많아지는 시대가 됐지만 문제는 자가 소유 비율이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자가 소유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59.9%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60명, 즉 10명 중에 6명만 자기 집이 있는 것이지 4명 그렇지 않은 것이고 서울로 좁혀서 보면 그 비율이 더 높아져요. 서울 같은 경우는 45.7%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소수에게 이제 집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다 보니까 계속 불안감은 증폭되는 거죠. 집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주택 보급률 뭐 100% 여부 이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뭐 양적인 공급을 넘어서 좀 질적인 공급도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만나보시죠. 한국은 땅이 좁아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죠. 근데 이거는 근데 맞는 얘기 아닌가요? 예전부터 지리 시간 항상 배워왔던 게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다. 이 이야기를 저 실감했던 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의 학교들의 교과에 보면 다 산에 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산들이에요. 그렇게 산이 많고 그만큼 또 사람이 살 곳은 또 좁은 게 아닌가요? 맞아요. 뭐 흔히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전체 그 국가 단위로 인구 밀도가 세계 뭐 상위에 네. 랭크돼 있고 또 서울을 친다면은 또 도시 중에서도 아주 상위에 랭크돼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평균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반이 수도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 4분의 1, 5분의 1이 살고, 5분의 1 정도가 살고, 이제 수도권으로 치면 반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수도권에만 땅이 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방도시는 별로 땅이 좁지 여유가 않을 있어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 통계를 내보면요. 도시별로 인구 밀도 통계를 내보면은 지방도시는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인구 네. 밀도가 높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럽의 그 유수한 그 문화 도시들 있잖아요. 이런 도시들보다 인구가 낮습니다. 예컨대 무슨 프랑스의 그 아비뇽 뭐 이런 도시들에서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셨어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밀도가 낮은 우리의 지방 도시에는 40층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땅이 좁아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부정확한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땅이 좁아서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밀도로 한 군데다 모아서 지어야 이 도로나 이런 인프라 비용이 좀 덜 들어가죠. 그걸 아끼려고 그렇게 할 뿐이지 효과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 땅이 좁아서로만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일부 도시에는 그것이 일부 사실인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고층 아파트들이 막 논밭 한가운데 들어가고 하는 현상은 네. 땅이 좁다라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데가 네덜란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정말 고층 아파트가 없습니다. 기껏 높아야 뭐 10층 아래 정도일 겁니다. 그 사람들 그냥 현명하게 사는 거죠.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잘 흩어져서 살면서 아주 아름답게 국도를 가꾸면서. 네. 정말 네덜란드 그래서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코미디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시가 참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카피하는 거죠. 고층 건물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야 그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층 아파트를 무조건 카피하는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우리의 발전 전략도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식민지배를 끝내고 이제 광복 이후에 한국이 경제 성장 해올 때 시체말로 잘 되는 여성만 키워주자 개념으로 중소기업보다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을 해온 것처럼 도시 발전 전략도 산업도시 혹은 수도 위주로 쭉 이제 개발을 해왔단 네.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게 됐고. 물론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수도 이전 같은 노력들도 해왔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된다면 이런 문제가 조금 약화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과밀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아파트들 보면 정말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뭐 도서관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 체육시설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 단지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이 사실은 재산이고 투자 대상이고 또 황금성이 있고 그런 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그런 성격이 더 크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아파트가 다른 주택과 달리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은 부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아파트 단지 공화국이다. 단지 우리 공화국. 사회는 예. 단지가 아닌 아파트는 인기가 없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좀 간단히 좀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포 아파트 단지가 그랬듯이 6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격화되는 게 이제 70년대부터인데 바로 그때가 우리 사회 고도 성장기가 이제 시작될 때잖아요. 국가 경제 수준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소득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득도 늘어나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살만한 집, 살만한 동네를 찾는 소위 중산층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산층들의 그 집에 대한 동네 환경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 일반 동네 도시 환경에 대한 공공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되는 거죠. 놀이터도 늘려야 되고 공원도 늘려야 되고 문화시설도 더 늘려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럴 여유가 없었잖아요.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이 수출 경제였고 경제 개발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그 생활 환경, 공간 환경을 보살펴 주는데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그 욕망을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랬다가는 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시 일반은 방치해둔 상태에서 단지 안에다가 모든 편익시설을 갖추고 네. 모든 녹지와 공원과 주차장 다 갖춘 단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라라는 주택정책을 이제 굉장히 강도 있게 편 거죠. 그러면 그것을 결국 국민들은 동네다운 동네는 아파트 단지밖에 없으니까 네. 자기의 욕망 수준을 충족시켜 줄 만한 동네는 아파트 단지밖에 없으니까 일생을 저축을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이 들어가야 모두의 되니까. 중산층들의 꿈이 된 거죠. 그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제 불패 신화가 시작된 예. 거고 모든 국민들이 아파트 단지에 목을 한 채 얻는 것에 이제 목을 맨 시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덩달아서 이제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단지만 개발하면 돈방석에 앉는 이런 이제 거기 투기 세력들은 거기에 가담해서 아파트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게 되고 네.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또 이제 생활 문화, 거주 문화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단지라는 울타리에 격리된 채 살아가는 현상을 오히려 욕망하는 이런 이제 기괴하네요, 듣고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네.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나 도시가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을 우리 입주민들이 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국민의 그 정부의 예산으로 예. 이제 공공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이터도 그렇고 뭐 문화시설도 그렇고 그렇죠. 이 지금 단지 안에서 단지민들이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 편익시설들이라는 게 대부분 공공적인 시설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개인들이 알아서 구매하도록 한 것이죠. 이 단지 아파트 정책이라는 단지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모든 노력을 수출 경제에다가 투입하면서 그 예산을 거의 안 들이고 국민들의 집과 동네에 대한 욕망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효자 노릇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좋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이제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 사회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건설사가 둘이 짝짝꿍을 참 잘했네요. 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과정이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단한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약간 좀 과학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이비 종교.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네. 투기 대상이 되면서 우리 삶을 구원해줄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러다가는 사이비 종교가 온 세계를 망가뜨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망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과격한 말씀이신데 강렬했어요. 저는 이 아파트가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가능했겠는가?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이 가능했겠는가? 뭐 압축 성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면에서 아파트가 이 효자 노릇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근데 효자인 동시에 문제아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중첩자다. 이중첩자. 와, 그러게요. 네. 자, 네 분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이 집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지만 또 오늘 말씀 나누면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좀 구분짓고 소통을 못하게 하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구나라는 반성도 하게 됐어요. 왜 우리 한옥에서요, 창문을 열면은 건너방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아파트 안에도 좀 들여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랩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